이제부터는 디지털 콘텐츠의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콘텐츠의 발전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공부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금부터 살펴볼 사례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시대의 변화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은 보충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책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는 조선 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에서 소외당했죠. 조선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관직에 나가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대부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백수인 셈이죠. 박지원이 바로 이 상황에 놓이지만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백수라는 상황을 토대로 삼아 다양한 일들을 시도합니다. 학문적, 문화예술적 성취가 컸고 그 업적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요. 이 책의 저자 고미숙 선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현재를 살아가는 청춘이 조선시대의 연암 박지원이 처했던 상황과 비슷하다. 이제 저성장 사회로 돌입했고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적지 않은 이들이 일종의 백수와 같은 상황을 살아내야 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신의 주장을 추가합니다. 이 상황을 꼭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더욱 현명하게 백수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아가 이런 고민의 결과를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밥벌이는 스스로 해라. 이것이 돈을 많이 벌고 재테크를 해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많이 벌지 않아도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라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혼자 공부해서는 힘이 생기지 않으니 여러 사람이 함께 공부하면서 우정을 쌓아라. 아울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걸어라. 다양한 경험을 해라. 그리고 배움을 끊임없이 전개해라.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가 그녀, 허라는 영화이죠.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예고편을 참고 영상으로 올려두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꼭 감상하시길 권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사회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물 인터넷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 줄여서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 다소 어렵게 느껴지지만 영어를 보면 너무 간단하죠? 사물들끼리 인터넷을 통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대표 사례를 볼까요? 이 영상 바리스타 윤혜령 씨의 아주 특별한 하루를 보면 사물 인터넷의 지향점과 기술적 발전 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광고는 LG U 플러스라는 기업의 광고인데요. 작품의 주인공은 청각장애가 있어서 평소 전자제품 사용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사물 인터넷 기술이 도입되면서 제품들끼리 서로 연동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전원을 켜고 끌 수 있으면서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장애인, 노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현장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혼자 사는 노인분이 전기 사용량을 돌봄센터에서 모니터링 하는데요. 그러다가 지나치게 사용량이 줄거나 혹은 늘면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고 직원들이 출동해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일이 사물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사물 인터넷은 자동차 산업과도 연결됩니다. 흔히 스마트카라는 건데요. 최근 주목받는 키워드예요. 왜냐하면 스마트카 안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이 다 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이미지를 볼게요. 요즘에는 이미 실제로 적용되는 기능인데요. 자율주행과 자동 멈춤입니다. 여기에는 사물 인터넷이 꼭 필요하죠. 직진만 해서는 상황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물들과 계속 소통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돌발 상황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죠. 1초 정도 정체가 생기면 일상생활에서야 별일이 아니지만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라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요. 다음은 빅데이터와 AI가 결합된 사례인데요. 자동차 주행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작은 화면으로 국한되지 않고 전방 유리를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운전 중에 고개를 많이 돌리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옆쪽 차창을 똑똑 두드리면 음악이 플레이 된다든가 뒷좌석 옆 차창이 모니터가 되어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든가 이런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카는 자동차 업체에서만 개발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글 같은 인터넷 업체도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로 이동하고 주행 거리는 얼마나 되고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의 생활 패턴을 알게 되면 소비와 연결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논의되는 이런 기술들에 대한 상상은 사실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이 사례인데요. 나이트 라이더라는 1980년대 미국 드라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바 있고요. 사실 이 작품은 일종의 첩보물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가 인공지능으로 설정되어 있다라는 점이 특이한 부분이에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상상력이었죠. 인공지능이 사람과 대화하고 자율주행하고 각종 특수 기능을 운영합니다. 당시에는 상상에 불과했지만 이제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살핀 허의 경우도 그랬지만 이런 상상과 기술의 관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은 과학기술에 앞서서 진행된다. 그러니까 작가, 이야기꾼이 상상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우리의 현실도 점점 발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과 AR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의 사례로 이 광고를 볼 텐데요. 이것은 보해 소주를 판매하는 회사의 광고인데 이곳에서 월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광고 모델로는 한가인 배우를 선정했고 배경음악은 버스커버스커라는 그룹의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었지요. 이제는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의 실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영상으로 대신할게요. 참고 자료로 제시된 영상을 보면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의 방법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를 보기 전에 먼저 뮤직비디오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광고를 위해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여수 밤바다를 새로 찍은 뮤직비디오입니다. 브랜드가 월이기 때문에 달의 상징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뮤직비디오 곳곳에 달의 상징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뮤직비디오를 바탕에 깔고 보해 월 소주를 광고하기 위해 만든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살펴봅시다. 역시 보충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임 서사 중에서 분기형 구조가 활용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콘텐츠와 게임 스토리텔링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을 주고 받고 있죠. 그러니 어느 한쪽에 국한되지 말고 더 다양하게 활동의 폭을 넓혀가면 되겠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일단 진행하세요. 다른 부분도 보겠습니다. 우선 이 콘텐츠는 1인칭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이 주목되죠. 1인칭 화자가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선택지가 나오고 답변 중 하나를 선택해요. 그러면 서사가 다시 진행되고요.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CD를 넣는 장면에서는 홈페이지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버튼이 생성됩니다. 광고 안에 또 다른 광고로 여수 밤바다 뮤직비디오가 상영된다라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도 디지털 콘텐츠가 음악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장범준, 그러니까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여수 밤바다 덕분에 여수가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면서 지역적 특색을 살린 굿즈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중 하나가 최근 유행하는 지역 맥주인데요. 여수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디지털 콘텐츠, 게임 등과 함께 지역 문화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증강현실 AR을 살펴보겠습니다. AR은 VR과 묶어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아요. VR은 온전히 가상현실로 만들고 그 안에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반면 AR은 현실의 새로운 가상 정보를 더하는 겁니다. 이 더한다는 개념 때문에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AR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강현실로 넘어가기 전에 하이퍼 픽션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이퍼는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정보 연결 방식인 하이퍼링크에서 나왔어요. 링크는 서로 연결한다 라는 뜻이고 하이퍼는 건너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때 분명히 처음에는 어떤 정보를 검색하려고 들어왔는데 몇 단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전혀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지요. 이런 속성이 하이퍼링크 때문에 구현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하이퍼링크의 기능을 이용해서 만든 소설이 하이퍼 픽션이에요. 본래는 하이퍼 텍스트 픽션이라고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초기에는 텍스트로만 링크가 이루어졌지만 이후에는 그래픽과 동영상도 활용되지요. 그래서 뒤에 붙은 텍스트를 빼고 하이퍼 픽션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퍼 픽션의 대표 사례는 패치워크 걸입니다. 이 작품은 여성 캐릭터를 제시하면서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이 인물이 신체가 다 절단되어 있습니다. 마치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든 괴물처럼요.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은 여러 여성의 신체를 섞어서 하나의 조각보로 완성된 패치워크된 인물인 셈입니다. 첫 화면에 이런 인물이 제시되고 각 신체 조각을 클릭하면 본래 주인의 사연이 담긴 창이 열립니다. 보이는 화면은 이렇지만 세부 구조를 살펴보면 이것도 역시 분기형 서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 구현되는 방식인 것이죠. 이런 형식을 가진 하이퍼픽션이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후로는 몇몇 실험적인 작품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표현력이 월등한 동영상 콘텐츠들이 나오면서 그냥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면 되지 구태여 텍스트의 형식을 가질 필요가 있나?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설은 연속된 이야기로 볼 때 재미가 있죠. 이렇게 조각조각난 형태로 보면 재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독성이 떨어지는 실험적인 작품을 읽는 것처럼 되어버리거든요. 이것이 지금 하이퍼픽션이 거의 창작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AR과 VR은 전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우선 사례를 볼까요? 이것을 보면 전시관 벽면에 어떤 지역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사진을 카메라로 찍으면 해당 지역을 그린 그림이 나오고 이에 대한 설명이 함께 제시되죠. 이런 식으로 현실 위에 새로운 정보를 덧대는 기능이 AR입니다. 다른 사례를 볼까요? 이것은 고흐 인사이드라는 전시회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전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흐의 생애에 따라서 전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생애를 그의 작품과 연결시켜서 표현했어요. 그러니 마지막은 자살로 구성되어야 되겠죠. 최종 섹션으로 입장하면 벽면을 둘러서 이렇게 스크린들이 있고 여기에 고흐의 그림 까마귀가 있는 밀밭이 배경처럼 펼쳐집니다. 이 섹션에는 어떤 설명도 없어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밀밭이 보이고 가끔 산들산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제시될 뿐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탕 하는 총소리가 나고 까마귀들이 지금처럼 쫙 날아오는 장면이 미디어로 표현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관람객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이처럼 전시 분야에도 디지털 콘텐츠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욱 강조될 거예요. 당연히 단순한 시각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를 포함한 콘텐츠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이야기 창작자들이 더 필요해질 겁니다. 다음은 이른바 미미디어,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는 미디어라는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야는 한 가지 미디어로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개의 미디어가 묶여서 설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정한 흐름을 가집니다. 가령 네이버, 브런치, 티스토리 등의 블로그를 씁니다. 그리고 그 글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링크를 걸어 SNS에 소개를 하지요.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같은 곳에. 또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발표된 자신을 표현한 미디어들에 올렸던 내용이 쌓이면 책이나 전자책의 형태로 묶어내기도 하고요. 이 책이나 전자책이 나오면 다시 SNS에 소개를 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블로그에 안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표현하는 콘텐츠들이 순환되는 구조를 가진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을 통해서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에게도 자기 콘텐츠를 발표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등단을 한 사람에게만 발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니, 등단을 해도 청탁을 받지 못하면 발표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누구라도 자기 글을 발표할 기회와 방법이 마련된 겁니다. 이제 이런 미미디어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사례를 살펴볼게요. 먼저 영국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한국에서 유학했던 영국인이 한국의 문화를 고국의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중심인데요. 모국어가 영어니까 한국어로 말하면서 영어로 자막을 처리합니다. 이 영어 자막이 달렸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 사람들이 영상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다음은 다른 측면에서 주목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최고다 윽박과 작약꽃이라는 VJ인데요.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했던 이들인데 다른 플랫폼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만드는 콘텐츠는 정말 별다를 것이 없지요. 그저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왜 주목하냐면 둘 다 시골에서 살고 나름의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주변, 자연환경, 일상 등을 이용해서 나름의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스티로폼으로 배를 만들어서 강을 건너고 삽으로 스카이콩콩을 타고 이글루를 만든 뒤에 안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이런 장난스러운 짓을 했는데 그걸 시청자들이 재미있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물론 콘텐츠 자체는 굉장히 거칠고 지나치게 자극적이에요. 창작 과정에서 실수도 잘못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기 콘텐츠를 구축했던 방법만큼은 분명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분명히 새로운 도전이고 누군가는 이것을 기회로 만들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역시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한 사례를 볼까요? 이 크리에이터는 캐리 언니인데 소속 회사와 상표 분쟁이 일어나서 지금은 헤이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이 인물은 멀쩡하게 성인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정말 아이가 된 것처럼. 흔히 키즈 콘텐츠라고 하면 교육적인 목적을 강조하지요.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소개하거나. 하지만 헤이진이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처럼 아이들과 똑같이 노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고요. 또 한 명의 크리에이터를 소개할 건데 이번에는 크리에이터와 PD를 한꺼번에 다루고자 합니다. 원래 크리에이터는 1인 방송이라고 설명했죠. 인터넷 방송 초기에는 실제로 혼자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작업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팀, 크루를 짜거나 아니면 MCN, 멀티채널 네트워크 회사에 소속돼서 관리를 받으면서 창작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콘텐츠에 출연하는 크리에이터의 역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콘텐츠를 기획하는 기획자, PD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여기 제시된 사례는 박말래 할머니와 손녀딸 김유라인데요. 박말래 할머니가 방송을 하고 손녀딸 김유라는 PD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작업은 실버 콘텐츠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라는 평을 듣고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실버 세대인 할머니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감각이 더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역시 여러분이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이죠. 조금 더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도움이 될 책이 없을지 찾아봤어요. 대도서관이라는 게임 방송 초기에 인기가 높았던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몇 군데의 미디어를 전전하다가 유튜브에서 한참 활동을 한 뒤에 유튜브의 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읽은 범위 안에서는 이 책이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질적인 정보도 담고 있어서 여기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도서관은 초반 30초가 기회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주장을 이어가죠. 유튜브 콘텐츠는 대개 스마트폰으로 소비하므로 토막 시간을 이용해 시청하는 경우가 많지요. 따라서 호흡이 짧고 전개가 빠른 5분 이내의 동영상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가장 적당하다라고 조언합니다. 5분 분량의 동영상에서는 기승전결을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초반 몇 초 안에 눈길을 사로잡지 못하면 시청자의 관심은 가차없이 다른 동영상으로 옮겨갑니다. 초반에 자극적인 영상을 넣으란 이야기가 아니고 30초 내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재미 포인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유튜브 콘텐츠 창작에 대한 대략적인 방법론을 익힐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할 것이 있어요. JTBC 방송국에서 워너비라는 크리에이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기도 했는데요. 별로 인기는 얻지 못했습니다. 시청률이 1% 내외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룰 정도로 크리에이터들의 활약이 늘어났고 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디션 형식으로 구성되었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패착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오디션보다는 이들을 멘토링하고 도움을 주는 방식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요. 이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감성욱이라는 크리에이터의 작품을 보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크리에이터다 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팟캐스트인데요. 이는 아이팟이라는 mp3 플레이어에 브로드캐스팅, 방송을 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팟에 들어있는 노래로 방송을 한다라는 뜻이죠. 방송국에서 만드는 오디오 콘텐츠가 아니라 개인이 만드는 오디오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유튜브가 인기를 끌면서 이제 오디오 콘텐츠가 주목받을 수 있을까? 의심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디오와 비디오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비디오는 집중해서 봐야 하지만 오디오는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여전히 팟캐스트 콘텐츠가 소비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팟빵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팟캐스트 콘텐츠는 대부분 여기에 업로드됩니다. 물론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오디오 클립도 있고요. 팟캐스트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동진의 빨간 책방입니다. 이동진은 영화 평론을 하는 사람인데 워낙 책을 많이 읽는 독서가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팟캐스트를 시작했고 이것이 인기를 끌면서 실제 빨간 책방 카페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출판사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관련된 영상을 올려두었으니 시청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보면 팟캐스트나 동영상 콘텐츠에도 대본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 대본을 쓰는 사람도 필요하고 작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 외에도 책을 소개하는 팟캐스트 방송으로 가수 요조와 소설가 장강명이 같이 진행했던 책 이게 뭐라고 라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역시 출판사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어요. 이제 출판산업 종사자의 업무는 단지 책을 편집하고 만들어내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일까지로 넓어졌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또 다른 팟캐스트로 만화가 이종범이 진행했던 웹툰 스쿨이 있습니다. 이종범은 청강문화산업전문대학의 만화 창작과 교수인데요.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미처 알려주지 못한 내용을 팟캐스트로 제공하고자 시작했다고 합니다.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했고요.
웹툰, 만화 창작, 만화 스토리텔링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지역 문화와 연결해서 또 다른 힘을 발휘합니다. 금천구에서 진행하는 라디오 금천처럼 지역의 사안을 다루는 지역 방송이 있고요. 또 고향 라디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래 한자는 그런 뜻이 아닌데 이 고향이라는 지명이 한글로 받아들여서 고양이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마스코트가 고양이가 되었어요. 심지어 시장이 고양이 귀 머리띠를 하고 정책 홍보에 나서기도 하죠. 이처럼 지역 문화가 활성된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작은 방송국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는 지역 공동체 사람들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활용되리라 전망합니다. 이런 내용에 이어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 더 있죠. 앞서 공부한 것처럼 책을 소개하는 콘텐츠, 빨간 책방, 책 이게 뭐라고 등은 주로 팟캐스트를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콘텐츠가 발표되고 있어요. 책과 유튜브를 결합해서 북튜브,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북튜버라고 합니다. 관련된 사례로 겨울 서점을 운영하는 김겨울, 다이애나의 책장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겨울 서점, 김겨울의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업은 가수였어요. 그러다가 북튜브를 시작했고 이 유튜브 채널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문과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책을 출간하기도 했고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인지도를 쌓고 라디오 DJ로 활동하게 됩니다. 아울러 독서 모임을 주도하거나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아까 미디어 부분에서 설명한 순환 구도 생각나죠? 이런 순환 구도를 만드는 핵심 플랫폼이 유튜브, 북튜브라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와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니 같이 고민해 보죠.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글쓰기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시를 쓰면, 소설을 쓰면 가난해.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물론 원고료만으로 먹고 살기는 힘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글은, 자기 콘텐츠는 일종의 도약판 기능을 합니다. 멀리뛰기, 뜀틀, 다이빙 등을 할 때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발을 구르는 판이죠. 그러니까 글 혹은 자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인지도를 쌓으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 다양한 활동의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코스처럼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죠. 하지만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면서 자기 길을 개척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어요. 이 역시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길은 아니죠.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선생님, 선배들이 만류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창작하는 삶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경험은 둘째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이미 몇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세상은 변하고 있고 이미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평생 직장 생활을 하는 일은 불가능해졌고요. 불황의 와중에도 문화 콘텐츠 산업은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도, 창작하는 삶도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요? 더구나 여러분이 정해진 매뉴얼에 따르기보다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작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삶에서, 창작하는 삶에서 충분히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창작하는 일이 중요해요. 단박에 멋진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부족한 결과를 내보이고 주변의 지적을 받은 뒤에 그것을 토대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하루 이틀 단기간에는 성과가 보이지 않겠지만 1년, 2년, 5년, 10년 세월이 쌓이고 노력이 누적되고 경험이 차면
점점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명작을 쓰고 내일 멈추는 것보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작품을 쓰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좋은 작품을 쓰는 일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어서 쓰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길라잡이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문화 콘텐츠를 창작하는 실기 과정이 진행됩니다. 사실 어떤 분야도 수월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자신의 짐은 스스로 지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의 삶은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은 이제 어린이 청소년 시절을 거쳐서 어른이 되어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학교 시절이 일종의 성인식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집을 떠나 시험과 마주하고 마침내 성장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대신해 줄 수야 없지만 여러분들의 곁에서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우리가 함께 했던 이 강의가 여러분의 인식이 넓고 깊어지는 기회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